예, 안녕하세요. 세네탈출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또 북한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전체적인 전략이 다 틀이 잡혀서 상당히 차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좀 다른 소리도 나오지만 오늘은 그거를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문재인이 무슨 뭐 비행기 타고 어디 가는데 태극기를 거꾸로 달아가고 또 해프닝도 있었고, 사실 이거는 굉장히 중형에 처해야 될 일인데, 드루킹 김경수 사건은 김경수가 보석으로 풀려나고 뭐 참 그 다음에 차명진이 좀 말은 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근본적인 틀에서 큰 뭐 오류가 있던 없던 간에 별로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을 잘못했다는 이유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세월호는 해상 교통사고였다, 비극적인. 네, 일부 정치인이 그걸 악용해서 정치 자선화하려는 거는 이 비극적인 어린 생명의 죽음을 또다시 착취하려는 짓이다.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유가족이 슬픔을 갈무리하고 품위 있고 냉철하게 행동하는 것이 선진 문화의 지표다. 뭐 이런 좀 뭐라 그럴까, 영리한 방식으로 표현해야 되거든요, 이거. 근데 이제 직설적으로 혹은 좀 거칠게 표현했다가 좀 무리가 만들어지니까 또 그걸 당에서 감싸주지 못하고 또 무슨 뭐 징계에 회부한다 그러고, 무슨 그렇게 당의 내부 검열, 내부 그게 그렇게 너무 심해요. 그 집은 다들 어디 간도 빼놓고 쓸개도 빼놓고 저기 뭐 배짱도 빼놓고 척추도 빼놓고, 남자 같으면은 남자의 성적인 거시기까지도 빼놓고 다 그러고 사는 집안 같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는 문재인 정부랑 싸울 수가 없습니다. 저 586. 뻔뻔하게 김경수 저 보석 이렇게 되는 이 세태를 보십시오. 이런 세태랑 어떻게 싸울 거예요? 자, 그러나 아무리 여기 상황이 한심하더라도 바깥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개돼지든 아니든 상관없이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깥 돌아가는 사정을 차분히 한번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김정은이 요새 이제 천지사방 돌아다니면서 뭐 자력갱생하자 하는데, 그거는 이제 북한식 언어고요. 우리식 언어로 표현하면 배짜라 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 소련과 같은 오리지널 공산 계획 경제는 원래 이제 배급 플러스 적당한 부패로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소련에서 옛날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신발을 500만 짝을 생산을 해라. 그러니까 오른쪽 신발만 500만 짝을 생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벌컥 화를 내고, 그러면은 신발을 250만 족을 생산해라.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페어로. 그러니까 사이즈 260으로 250만 족을 생산한 거예요. 그 다음 위에서 다시 화를 내고, 야, 그거를 대충 인구구조 이런 거 고려하고 이래가지고 연령대 혹은 그 사이즈별로 통계 내서 좀 분배해서 생산해라. 그러니까 그때야 좀 생산이 그나마 돌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서류상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등기부등본 같은 것 때 보면 대지 50평에 뭐 콘크리트 단독 1층 슬라브 주택 건평 25평 지하실 뭐 6평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거는 서류상이고, 실제로 가보면 그 집이 볕이 잘 드는지 볕이 안 드는지, 소음이 큰지 소음이 없는지, 그 다음에 뭐 그런 여러 가지 사안이 뭐 수십 수백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건이라는 게 다 다르니까. 이 배급 경제에서는 그냥 그 서류에 맞춰가지고 적당하게 집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 권한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다 뇌물이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이 배급 경제, 공산 계획 경제에서는 배급과 적당한 부패가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가던 시스템이에요, 이게. 그런데 북한은 인구의 80 내지 90%가 배급을 못 받는 상태, 야생동물 상태로 전락한 지가 이게 벌써 20년이 넘죠. 그러니까 90년대 말에 권한해양군 들어갈 때부터 그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오리지널 공산 계획 경제도 아니에요. 계획 경제라는 건 배급 경제라고요.
그러니까 배급 없는 계획 경제라는 건 원래 뜨거운 얼음 이런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혹은 배급 없는 공산계 전체주의 이러면 뜨거운 얼음. 뭐 천도씨 얼음. 아니 얼음이 어떻게 천도씨에서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여기서는 배급이 아예 없고 그냥 암시장과 뇌물수수가 핵심 경제 활동이에요, 이게. 자, 이런 데다가 경제 체질이 이런 데다가 틈만 나면 슈킹해서 위에 갖다 받쳐야 되고 이게 경제 체질이거든요. 경제 체질이 이런 데다가 여기다가 식량과 에너지의 자금 능력이 없잖아요. 북한에서 뭐 베네수엘라처럼 석유가 나옵니까? 아니면 무슨 우크라이나처럼 뭐 농토가 비옥합니까? 식량과 에너지 자금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경제 체제도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자력갱생이라는 게 성립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게. 자력갱생 할 수 있었으면 옛날에 왜 200만이 굶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꽃제비 많고 지금 인구의 80%가 뭐 거의 거지 소굴 같은 운막 같은 데서 사는 그런 체제가 될 수가 없죠. 자력경쟁이 될 수 있었으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자력경쟁 하겠다. 연말까지 버티겠다. 이건 배짜라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떨어 들으라고. 야, 나 이렇게 절박해. 이제 뭔 짓 할지 모르겠어. 뭐 이 얘기라고 이게. 거기다가 이걸 더 악화시키는 게 통치자금이 완전히 고갈돼 가거든요. 지금 북한의 무역 규모가 뭐 10분의 1 이런 수준으로 줄어들어 버렸잖아요. 무역대에 통치자금이 발생합니다. 무역대. 왜 그러면 무역해서 벌어들이는 외화가 거기는 무슨 국고라는 게 꼭 김일성 영생교 금고니까 국고가 따로 뭐 투명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무역, 그 다음에 노예노동, 그 다음에 위조지폐, 마약, 짝퉁 양담배인데 지금 뭐 북한제 짝퉁 양담배 갖다가 진열해 놓는 동남아 국가가 어디 있겠어요. 이건 골로 갔고 마약은 제가 세뇌 탈출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그 미국의 마약 단속국 Drug Enforcement Agency 여기 요원들이 한 2년 전부터 한국에 엄청 나와 있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약도 만만치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위조 지폐는 뭐 $100 지폐 자체가 디자인이 바뀌어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남는 게 이제 노예노동인데 노예노동이 이미 3분의 1 수준이에요. 한 3만여 명 되는데 지금 한 1,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10,000여 명밖에. 그나마 올해 11월에 이게 종결됩니다. 앞으로 7개월 후에. 이거는 유엔결이 2371, 유엔결이 2375, 유엔결이 2397에 의해서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했던 조치는 그러니까 북한 노예노동 해외 취업에 대한 신규 취업자에 대한 비자를 금지시켰고요. 그 다음번에 조치들이 뭐냐면 기존 취업자들의 비자 연장을 금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취업자들이 비자가 만기가 됨에 따라서 이제 북한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돌아가면 이게 몇만 명인데 이게 해외 물먹은 사람들인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체제가 이미 이 관리 불가능한 임계치를 향해서 치닫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한편 이 개성공단이야말로 이게 임금으로 치면 최악의 노예노동이에요. 저기 지금 아래 사진이 몽골 울란바토르의 그 북한 노동자들이 건설 현장에 있는 사진인데 저 사람들 한 달에 당연히 $100 이상 받죠. 근데 개성공단 $100 뭐 못 받았을걸?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를 받던 간에 본인들은 그걸 못 가져가잖아요. 본인들은. 그럼 그건 고스란히 김정은 통치자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금강산 관광도 그래요. 그런 거 자꾸 열자고 하는 건 뭐냐면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한테 통치자금 주자. 다시 말해서 김일성 영생교가 계속 이어지도록 만들어주자. 이 얘기예요, 이게. 제 기준에서는 반인류 범죄, 조장, 방조, 부역질입니다, 이게. 제 기준에서는. 아니, 대량학살 전체주의 체제를 존속시키는 거를 자꾸 하자고 드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은 통일부는 반인류 범죄 집단에 의한 노예노동을 촉진시키는 노예노동부가 되는 거죠.
장관님도 좋으신 분으로 뭐 바뀌었는데 이왕이면 부서 이름을 바꾸세요. 노회노동부로. 근데 이제 이렇게 돼서 통치자금이 마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뭐 잘 아시지만 경멸과 증오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범털들 사이 혹은 평양 이른바 이제 그나마 상류층들 사이에서 경멸과 증오의 대상이 된다고 이게. 그래서 이 정도 상황으로 막 치닫기 시작하면 과연 김정은 체제가 저게 내부당탕 공탕 없이 버틸 수 있을까? 아무튼 상황이 굉장히 언제 무슨 일이 발생해도 전혀 놀랍지 않는 그게 뭐 미국에 대한 침공, 그러니까 미국이 침공할 때 사실이든 아니든 뭐 ICBM 발사 징후가 있어서 침공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핵실험 발사 징후가 있어서 침공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미국에 대한 침공이든 혹은 뭐 2인자, 3인자, 4인자, 5인자, 6인자, 7인자, 8인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김일성 영생교 메시아 집안을 잡아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제 미군을 불러들이는 방식이 됐던 간에 아무튼 언제 어느 때 어떤 방식이든 미군이 북한을 접수하러 들어가도 하나도 놀랍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제 미국 다지로 돌아다니죠. 러시아 관리 정확히 들어간 거죠.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러시아에 갑니다. 17일, 18일 이틀에 걸쳐서 발표하고요, 방문하고요. FFVD, 그러니까 full and final and fully verifiable denuclearization, 그러니까 최종적이며 완벽히 증명 가능한 비핵화, FFVD 조율한다고 러시아를 가는데 스티븐 비건은 이게 원래 여기 이번에 이 자리에 오기 전에 포드 자동차 부회장이었죠. 근데 그런 비즈니스 쪽으로 가기 전에 원래 이 사람이 정보계통에 일했던 사람이고 특히 이 1990년, 1980년대 말, 1991년, 92년 소련 해체 러시아 등장 요 무렵에 현장에서 아주 깊게 뛰었던 인물입니다. 원래 이제 정보계통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소련 러시아 통이라고 이 사람이 가서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뭐 저도 이제 러시아 한 두세 번 가봤지만 거긴 완전히 진짜 중국보다 더 지독한 관계 사회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항상 FSB라 그러죠. 옛날 KGB 그 인맥들, 전현직 KGB 인맥들 이런 그다음에 고급 당뇨들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관계를 이어가면서 작업을 하는데 그걸 뚜루루 꿰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비건은. 그러니까 비건이 가서 이제 다독여서 정리를 하는 거죠. 이게 왜 정리가 가능하냐면 러시아는 자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이 러시아가 다른 거 수출하는 거 없는데 수출 의존도가 무역 의존도가 무려 50%예요. 얘기는 뭐냐? 전체 GDP에 뭐 대충 거칠게 환산해서 무역 의존도, 무역 수지가 똔똔이라고 하면 전체 GDP의 25%가 자원 수출이라는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국부의 25%가 자원 수출로 벌어들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세계 자원 시장에 대한 컨트롤을 미국이 영향을 강하게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가스나 오일 이쪽 영향을 강하게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쉬운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거기다가 이제 미국이 이 셰일 혁명이 완성이 된 게 2016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셰일 혁명이 완성됐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미국이 그 셰일 가스의 광상, 그러니까 광상이라 그러면 이제 셰일 베드죠. 셰일층이 형성된 형상. 그걸 이제 광업광자에 형상상자 써서 광상이라 그럽니다. 이 셰일층의 광상이 전 세계에서 제일 경제성이 높아요. 해양에서 축적된 셰일이어서 이게 복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층이에요. 그러니까 셰일층이 있고 기름 안 나오는 층이 있고 셰일층이 있고 기름 안 나오는 층이 있고 셰일층이 있고 그래서 이 층이 뭐 4개, 5개, 7개 이렇게 올라가니까 구멍을 수직으로 하나 쭉 뚫고 내려가면 뭐 맨 위층에서 빼먹고 그다음 아래층에서 빼먹고 그다음 아래층에서 빼먹고 그다음 아래층에서 빼먹고 이런 경제성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미국이. 그러한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경제성이 강한 이유가 소비지가 바로 옆에 있단 말이죠.
미국 같으면은 원유 가공 공장도 바로 옆에 있고 그 셰일 원유, 셰일 석유를 이제 그 채취하는 곳으로부터 바로 옆에. 그러니까 물류비도 안 들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셰일 혁명이 완성됐다는 건 뭐냐면 미국의 셰일 오일의 가격이 유정,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같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유정에서 생산되는 오일과 같거나 더 낮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격이. 그래도 생산 가능하다. 그 상태가 된 게 미국이 셰일은 뭐 그전부터 한 2010년경부터 떠들어왔지만 그 상태까지 기술 장벽을 딱 돌파해낸 게 2016년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가 되니까 미국이 러시아, 유럽, 중동을 쉽게 다룰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러시아, 유럽, 중동은요 한 패키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서유럽에서 계속 얘기하는 미국 쪽에 대해서 징징거리는 소리가 뭐냐면 야 러시아 막아줘. 러시아 막아줘. 러시아는 너희의 냉전 때부터의 주적이잖아. 우리 서유럽을 러시아로부터 지켜줘. 이게 서유럽이 징징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련과 러시아,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중동 이게 한 패키지예요. 왜냐하면 잘못 얽히면은 중동에서 아랍 민족주의 불질른단 말이에요. 러시아가 뒤에서. 또 아랍을 잘못 비웃장을 거슬려 놓으면 아랍 민족주의 내세워서 러시아랑 붙는다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한 패키지로 엮여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한 짓을 보세요. 유럽에 야 우리 저기 셰일 혁명 완성했거든. 우리 이제 러시아, 유럽, 중동 한 패키지 그거 눈치 보면서 우리가 바닥으로 길 필요 없거든. 너희 저기 나토 분담금 좀 더 내야겠다. 깜빡 잡고 유럽에서 1년에 100조씩 더 내기로 했잖아요. 그다음에 중동에 대해서는 야 거기 사우디아라비아 너희가 아랍의 맹주국이라며 너희랑 몇 나라 중심으로 해서 아랍판 나토 만들어. 그래갖고 그 지역 영내에 그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지금까지 너희 왕실에서 그 뒷돈 다 대줘서 걔들 길렀잖아. 이제부터 니들이 걔들 때려잡아라. 몇십 년 동안 니들이 뒷돈 져서 길렀으니까 걔들 족보 니들이 뚜루루 꿰고 있을 거 아니야. 이제 아랍 나토 만들어서 니들이 때려잡아 임마. 그 아랍 나토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요. 아랍이. 그 예를 들어서 오사마 빈 라덴 혹은 이런 그 뭐 헤즈볼라는 이란에서 돈을 받았으니까 아랍은 아니죠. 이란은 페르시아지 아랍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중동 북아프리카는 크게 세 덩치예요.